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증세 복지론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죠. 새 지도부가 전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을 딛고 통합으로 갈 수 있을지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용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문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증세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야지 벌써부터 증세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지를 건드리지 않고 재원은 부족한데 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세금 올리는 거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일단 증세는 안 되고 뭐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가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그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원칙론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문재인 당대표의 취임 첫 날인데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는 전혀 상반된 그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 증세 문제를 놓고 정말 뜨거운 그런 어떤 긴장관계 형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용하 평론가께서는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난국을 박근혜 정부의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을 오늘 아침에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뭐 29% 그걸 떠나서 일단 이 복지와 증세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뭐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네.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얘기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뭐 저복지 저부담, 뭐 중복지 중부담, 고부담 이런 유럽 모델 또 미국 모델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니다. 세금을 거두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세금을 걷어서 그걸 딴 데 쓰나요?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딴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자원의 곁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가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공약한 문제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세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경제 활성화를 해서 그럼 세금이 걷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세수가 더 거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인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에 대해서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세를 안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그럼 이제 판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야권이라든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증세에 대한 판이 벌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그러면 대통령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단절시켜버리면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국정 운영과 국가 운영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증세 논란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원군이 돼서 잘 돕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유승민 대표 이후에 좀 강한 날이 섰던 김무성 대표 그 이후에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법인세도 인상할 수 있고 세금을 전반적으로 하면 올리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당대표도 그거 맞는 말이다 해서 세게 얘기를 하다가 그 정부 여당에서 뭐 부총리, 경제수석 뭐 각양각색의 그 강론이 나오다 보니까 조율을 거친 것 같아요. 조율을 네. 거쳐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 그랬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그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수 정권에서는 세금 올리는 게 맞지는 않죠. 보수주의 정권의 철학이라는 게 감세, 뭐 탈규제, 민영화 이런 걸로 80년대, 90년대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많은 그 정말 경제 활성화 가져왔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감세를 해야 돼. 감세는 아니더라도 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25에서 22%된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거 없이 증세 없이 가보자. 뭐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하고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는 또 굉장한 그 긴장 관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한 닷새인가요? 그 정도 사이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쪽에서도 지금 보면 약간의 분위기는 과거처럼 강하게 증세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좀 과감해서 하자라는 분위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여하고 야는 좀 첨예하게 많이 싸우겠네요. 아니 이 문제는요. 네. 이 문제는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이번에 삭감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각 학교 일선에 운영비가 삭감해버려요.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금 내려가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얼마 전만 해도 모상보육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세수를 내려버리지 않고 이건 지방재정만 예를 들면 삭감시키면서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간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공약이 세수 문제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를 떠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러한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증세에 관련 것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정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만 이 혼란이 막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만약에 이런 상태로 또 방치해 놓으면은 세금 걷지 마.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국세청에는 안 걷고 또 그럼 여당 의원들이 그럼 엎드려 뻗쳐 딱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의 혼란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피해가 하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판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증세를 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다 설득을 하고 그럼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세목을 정해서 어떤 걸 올릴 것이고 어떤 부분을 내릴 것이냐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뭐 기업한테 부담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해서 빨리 부족한 이 세금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임계점과 한계점이 왔잖아요. 지하경제 양성한다 그래서 안 됐잖아요. 예? 이런 뭐 세출 구조 조정한다 그래서 안 됐잖아요. 네. 예? 경제 활성화 한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점과 임계점 온 것을 인정하고요.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죠. 예, 근데 그 유영하 평론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방향에서는 맞는데 대통령이 왜 오늘 이 발언을 했을까를 보면요. 그 지난 한 닷새 전에 그 연합뉴스 TV를 보면은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증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약 때부터 계속 해온 얘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빨리 하면 그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에 돌릴 수 있다. 이런 그 대안적인 그 방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육지책인 면에서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오늘 그 발이 나온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보고 더 이상 또 돈이 또 뭐 마련될 길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 국회에 맡긴다는 그런 그 오늘 그 말미에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또 이렇게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거는 또 글쎄요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제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 왜 문재인 의원을 당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을까요? 저는 문재인 의원의 그 친노 결집된 조직력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의원표에서 이겼고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지원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대중적인 지지도 대권 후보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긴 것인데 결국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 봤을 땐 절반의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당원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박지원 후보한테 상당히 문재인 이 대표가 향후에 행보를 나가는 데서 치명적인 전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는 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향후에 뭐 수권 정당으로 나간다든가 총선과 대선의 발판을 만든다든가 그런 전당대회는 아니었어요, 전에요. 뭐 예상했던 거고요. 친노하고 비노 싸움이 있었는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결국 친노가 이겨버린 거예요, 현재요. 그럼 향후에 문재인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라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대변인하고 비서실장도 뭐 다른 비노계에서 임명했다 그러는데
과연 이 친노와 비노의 친노 딱지를 과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뗄 것이냐 이 문제. 아주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내부의 개파 세력이 아주 치열한데 비생산적 개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문재인 대표 전당대회 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 야권이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부차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추종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반사 이익을 주로 박근혜 정부에 주고 있다. 이러한 야권 지지자층들의 불만 문제들. 대안 세력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당대회 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크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당대표로서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희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사실상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새로운 문재인, 변화된 문재인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진로와 예를 들면 운명과 생존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나갈지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박지원 그 의원 경쟁력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뭐 기자 시절에 박지원 의원 만나보면 참 성실하고 여러 가지 집요한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정말 박빙의 차로 졌는데 네. 뭐 쿨하게 승복한 점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번에 경선 선거 과정에서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봉합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의연하게 어디 승복의 자세, 쿨하게 그렇게 밝힌 것도 좋았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 문재인의 리더십이 우리 유선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앞으로 주목이 되는데 어떨 것이냐. 근데 오늘 벌써 이제 당직 인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현미 대표실장, 그 다음에 유은혜 대변인인데 언론에서는 비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두 분이 비노는 아닙니다. 비노는 아니고요 범친노입니다. 정치 입문할 때 DJ를 통해서 김현미 의원은 들어왔고 유은혜 의원은 김근태 전 의원의 비서로 들어와가지고 정치 입문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범친노거든요.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강경파를 본인의 참모진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겠다. 또 오늘 참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해자 이런 날을 세운 걸 봐서는 대여 야당의 아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벌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중도를 향한다면은 네. 이런 큰 지도자는 용어의 선택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면전이라든가 가해자 이런 표현은 결코 플러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중도 전략을 향해서 보다 유연한 예.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도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전면전, 진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처음에. 보통 야당 정권을 빼앗긴 입장에서는 정말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정권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불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선진국 정치 현상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용어의 선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뭐 전면전이라든가 오죽하면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모택동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래서 말을 전면전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썼으면은 각을 세우면서도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뭐 새누리당 역시도 이제 단어의 부분에 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그 투쟁 방식에 있어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처음 일성으로 한 부분에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이 야당이라는 것은 현재 여권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청와대 관계 속에서 야권의 행보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활로를 못 찾고 있다. 실제로 TK 지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 20대, 30대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10%, 20%예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 물론 이제 문재인 당대표 얘기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약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야권이 견인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전면적으로 해서 투쟁하고 말이죠. 막 그냥 뭐 나가서 얘기하고 대립적 대립점만 찾아 나간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몰리는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럼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 궁지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는 결국은 풀어지지 않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얘기한, 또 국민이 얘기한 복지 문제, 증세 문제, 양극화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는 요원화되는 것이고 여야의 대립 속에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야권은 발목을 잡는 야당으로 구태연하게 다시 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국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어떤 플러스 효과, 야권이 뭘 얻어내는 이런 효과는 전혀 저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고단위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낮은 정치적인 어떤 과거의 운동권식의 어떤 투쟁 방식이 아니라 이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어떻게 보면 더 전향적인 입장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진짜 야당이 중심축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그 방향들,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끌어나갈 건가, 이 고민을 가지고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전면적인 투쟁이다, 전면적인 전쟁이다, 그럼 뭘 갖고 하겠다는 건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이것은 급히 수정해서 문재인 대표가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문재인 의원의 첫 번째 행보는 이제 현충원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은 최고위원도 상당히 많았고, 최고위원 다 안 왔죠. 하지만 이제 그 반발 때문에 이제 가고 싶었던 분들도 아마 계셨겠지만 못 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개파의 기억도 안 나오겠다 하는데 아직 이 시작이 안 된 건가요? 문재인 당대표가 이제 첫날이니까 네. 조금 최고위원들 면을 좀 세워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오늘 그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도 그 발언을 한 걸 보면은 본인은 아직도 그 지난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서가 완전히 뭐 화합적으로 이렇게 그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 같습니다. 가해자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박근혜 정부가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배한 거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야당이 지금 그 정권을 빼앗긴 지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 되는데, 저는 그 등소평에 흥묘백모련 어떻게 해서든 고행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참배를 하든 뭐 보수 정권의 비위를 맞추든 간에 중도 전략을 구사해서 그 표를 얻어와서 집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참배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런 그 부수적인 발언이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을 보면은 그 정청래 의원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개성이 강한 의원이고, 좋은 말로 하면요, 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좀 돌출적인 그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인데, 오늘도 김구 선생 묘소를 먼저 가야 된다. 네. 또는 인혁당 그 열사들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어쨌든 건국의 대통령들은 현충원에 있고 이렇게 한데, 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이 과연 새로운 야당을 바라는 많은 그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재인, 그다음에 그 정청래 의원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조화되는 아주 그 문재인 의원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별로 적절치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됐을 때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모여에 간다. 그건 자신의 정치적 행보니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야당 대표가 된 첫날 아닙니까? 예. 그럼 야당 대표가 됐으면 야당 당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박정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 활동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독재 정치였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루만져 주자, 그런 중지를 뭐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참석 안 해버린 거예요. 어저께 당대표 당선됐으니까 현충원 가서 우리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진짜 헌화하고 고개 숙여서 저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를 비춰주면 그 정도 행동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 이런 일을 해왔고 내부에서의 최고위원들도 이 문재인 당대표가 리더십을 상실해버리는 됐고, 또 야권 내에서도 이 오락가락하는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가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코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도 하여튼 문재인 당대표가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할 때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제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문재인이 아니고 과거의 대선 후보 문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당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하고는 뭐 의견이 다르신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그 잘못된 그 관행이 있는데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야당의 당 대표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지지 세력의 한 반을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지도자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실컷 박정희 대통령이 실컷 가서 잠시 묵념하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만 잠깐 그 들렀다 오고 봉화는 멀리니까 못 가고 해서 그 여론에 또 질타를 받았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을 그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 관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가서 그 참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아니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중도의 표를 못 갖고 왔다는 그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참배 전략도 좋고 중도를 향한 그 우클릭 저 좋다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글쎄요 그 뭐 너무 그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비판적인 시각은 우리 그 국민들의 화합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저는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간다 그래서 중도표가 오느냐 문재인 당대표한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문재인 당대표가 틀릴 수도 있고 김무성 당대표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평가예요. 정치적 평가고.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이제 DJ 묘역이라든가 이쪽만 갔다가 이번에 박정희와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갔어요. 거기서 비판적인 칼날을 세우고 있는 국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런 행보를 했느냐.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취임 첫날 현충원 가서 참배하는 거는 그 지도자들의 관행 아닙니까? 관행인데 지난번에도 갔다가 DJ 묘역에만 들러서 오니까 비판이 일었는데 그 우리 그 전직 대통령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서 그 당연히 참배하게 되고 저는 봉화마을도 가야 되고요. 저 대전 현충원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혼자 외롭게 있어요. 참 그런 분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참배도 이게 정치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그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오늘 대한민국의 그 역사는 그 자체라고 문재인 그 대표 그랬잖아요. 그걸 존중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시장 공관 자체는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 28억에 가해동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공간이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서울시에서는 이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직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 드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더 설득력 있습니까? 근데 서울시청의 얘기를 들어봐도요. 네. 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접대할 공간도 필요하고 밥 먹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 장관이나 주요 장관이나 총리 다 그 관저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한테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네, 박원순 시장이 NGO 출신이잖아요. NGO 출신으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그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박원순 시장이 뭐 20몇 억짜리 전세를 산다. 이거 어울리지 않고 선거 때도 본인이 강남에 비싼 아파트 돈도 없다고 하면서 비싼 아파트 그 살면서 그 일부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권 후보라면 그 왜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평의 그 아파트 참 좋던데 그것도 개를 잘못 키우다가 또 그 비판을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박원순 시장이 20몇 억대의 전세를 사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관사에 대한 얘기도 이게 그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뭐 호텔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세금으로 비싼 전세 조금 아쉽네요 저는. 예. 네. 하여튼 뭐 이게 서민적 감성이라든가 공감 측면에서 봤을 때 박 시장이 28억이나 되는 전세 관절을 마련했다. 그건 뭐 별로 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의 시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이것을 향후에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라 그래서 이걸 빌미 삼아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그 시장 공간이 사실상 굉장히 대지도 한 500평 정도 됐고요. 지금 시가에보다도 2배가 되는 120억 정도의 서울시장 공간에서 역대 시장들이 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부산시장 공간만 해도 굉장히 큰 평수, 대지가 한 1,000평이 넘는 그런 5,000평 되는 그런 공간에서 관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그것이 뭐 잘 됐다 틀렸다를 우리가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장 공간에 보여서 의례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 시장의 행보에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 부분을 자꾸만 예를 들면 뭐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살던 그 관사는 그 해화동인데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옛날 주택이고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쭉 역대 시장에 살다가 이번에 아마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라면 그 뭐 한 5억 되는 강북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 정말 국민들이 더 좋아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